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정책론의 노민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론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 1급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좀 제일 어려운 과목이 3교시인 정책행정법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교시의 첫 번째 시간인 이 정책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복지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이다, 사회복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개념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실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정책에서 사회복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대상자를 구분한다든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렌스키와 르보는 국민의 조건, 건강, 인간의 능력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 따라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이 자녀적 개념, 그다음에 이 제도적 개념, 이 개념은요, 보충적인 거 아니면 보편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이 이분법인 이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을 구분해서 3분법, 4분법, 6분법 이렇게 이후에 변화되기 때문에요. 이 이분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렌스키와 르보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로마니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복지는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을 의미하는데요. 소극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적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극적 개념은 제도적 성격을 좀 보시면 된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자녀적 성격, 제도적 성격 아니면 제도적 개념 이런 것들, 소극적 개념, 적극적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알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이제 개념들이 이제 변화가 되어 왔어요. 우리 과거에 갖고 있었던 사회복지 개념이 현재는 이제 많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쓴 지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사회사업을 먼저 썼었고, 사회복지로 변하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과거에 대한 내용, 현재에 대한 내용, 이걸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구분할 로마니신이 이제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의 변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자녀적 성격,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제도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같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이전에는요, 어떻게 됐을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뭐 하려고요?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보충인 거예요. 자녀적 보충적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도와줬던 거죠. 우리 실천론에서 이야기했던 자선조직협회 생각나시나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도와준 거죠. 왜요? 불쌍하니까. 다른 이유 없었어요. 부족한 점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런 개념들이 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녀적 또는 보충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완적 성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 시예요. 자선. 우리 자선조직협회처럼 시혜로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너 도와줄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 터진 후에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후적 성격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특수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한, 즉 뭐예요?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에 한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특수한 서비스 활동, 즉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자, 최저 수준 보장입니다. 최저 수준 보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죽지 않을 만큼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었다. 자, 그리고 개인적 개혁이요. 즉 뭐냐면 자선조직협회처럼 도와주는 누가
민간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개혁을 좀 의미했고요. 빈민구제의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리고 중앙집중 경향.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도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협회를 만들고 중앙에서 모든 거 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중앙집중 경향을 갖고 있다. 자, 공사분리 체제요. 이건 오로지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했던 이런 보충적선은 민간에서 사회복지를 실시했던 것이 이 잔여적 또는 보충적 성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민간에서 했어요. 우리 자선조직협회를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자선조직협회가 했죠.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주는 거죠. 주는 거였어요. 어떻게 줘요? 자기 마음대로 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 공급자 주체입니다. 공급자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위주. 지금은 우리 이제 탈시설화가 됐지만 시설 위주의 서비스 그리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과거였다. 그래서 사후에 또 마찬가지로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영향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들어오면서 많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기존에 있었던 시의 자선이라는 성격으로 복지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권리로 바뀌는 거죠. 시민권이 나오면서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성격들,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적, 보편적 성격이에요. 제도적 뭐예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려고 한다. 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권이요. 이제는 뭐예요?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 자, 특수한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것은 특수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자, 보편적 서비스는요, 말 그대로 보편이에요, 보편.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적 수준 달성이에요. 최저 수준, 정말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넉넉하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이 최적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결제하면 3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이 최적 수준 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적 개혁이죠. 공공성이에요. 국가가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지사회 구현의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줬던 그 과거가 아니라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복지사회, 즉 중산층 이상까지도 모든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 현재 성격들이다. 자, 지방분권 경향이 갖고 있죠. 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앙분권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복지를 혼자나요? 아니죠. 공사협동체제입니다. 함께해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용자 중심이죠. 이제는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설 위주에서 했다면 탈시설화가 되면서 재가복지 또는 지역사회 복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부담의 서비스들이 많았어요. 자, 무료 서비스에서 이제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자부담하면서 서비스를 받게 되었던 이런 것들이 이 사회복지의 변화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으로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사전적 서비스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대한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 복지, 즉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사회복지 정책인데요. 자,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기여는 물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이런 것들인데 5가지가 있습니다. 교사, 소건주라고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교육 서비스가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자,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강 서비스, 주택 서비스. 요 5가지가 교사, 소건주 이렇게 암기하시면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요 5가지가 좀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게 요 5가지를 포함해서 이 5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노동 정책이라든지 소득 노동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 정책,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합친 게 광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사 소건주는 우리 광의보단 적죠. 광의보단 적은 뭐 이제 단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광의의 영역으로 이 노동 정책과 조세 정책이 이제 광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은 뭐 크게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 7가지로 교사, 소건주, 노조 해서 이제 7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7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광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정책과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의 이제 목적과 특징이 있는데, 자, 목적은 당연한 거예요.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 하는 궁극적 목적이겠죠. 즉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을 보장해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다면요, 어때요?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정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뭐 소득이라든지 우리 뭐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게 받는 이런 것들도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 즉 국민들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이 사회 연대 의식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존엄하니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연대의식을 합쳐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못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똑같이 많이 걷든 적게 벌든 많이 걷어간다라고 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 재분배, 자립성 증진, 정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같이 기초한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연대 의식을 기초로 해서 사회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요. 즉 뭐예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냐? 시장 실패에서 나타납니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 사회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들이 알아서 하면은 어떨까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소득 양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 시장에서 이런 자원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그런 목적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하기 좀 쉽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서로 돕고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요,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편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치 중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게 좋거든요. 중립을 딱 지켜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복지는 중립적이지 않고 어느 한편에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겠죠. 뭐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정장치, 하락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경제에 이제 자동 안정장치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 같은 것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들, 국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일반적인 기능, 이런 사회복 공공과 차이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복지 가치입니다. 가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정책에 대한 이런 목표, 정책의 목적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가치도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평등인데요. 평등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비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례적, 수량적, 기회의 평등. 자, 우리 물건 잘 팔릴 때는 성수기라고 하죠. 자, 물건 안 팔릴 때 비수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에 한철 장사할 때 성수기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겨울 되면 비수기가 되는 것처럼 그 비수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수량, 기회의 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량적 평등을 먼저 볼게요. 자, 수량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뭐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나옵니다. 사회주의에서 생각하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개 했으면 한 개, 두 개 했으면 두 개. 가족이 3명이면 3개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수량적 평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차이에는 상관없이 사회적 자본을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자,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은 배분을 똑같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수량적 평등이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결과의 평등인데,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무엇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똑같이 줄 거야, 할 거야?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회주의에서만, 수량적 평등은 사회주의에서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 소득 재분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를 사용해서 부족분들을 어느 정도 채워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완벽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고 사회주의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이 수량적, 제가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이 비수기 이 세 가지 중 가장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라고 하면은 시장 경제에서는 어때요? 능력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평등의 개념들, 모든 평등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평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결과의 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자원들이 할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해소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이
결과의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똑같이 받네 라고 하면 또 안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자유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수량적 평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이거는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능력과 상관이 있고 거기에 따라 배분을 해주는 것. 상이한 배분을 해줍니다. 자, 상이한 배분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배분을 해주는데 자, 이거는 적극 수량적 평등 같은 적극적 배분을 해주고 배분을 똑같이 해주니까 적극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상이한 배분요 능력에 따라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제 비례적 평등이라고는 능력에 따라요. 우리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들이 있죠. 스포츠 선수들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고 똑같은 팀에서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이 좀 다르죠. 능력에 따라서 몸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잖아요. 우리도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이런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여, 능력, 욕구에 따라서 상이하게 배분되는 것을요 공평 또는 형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결과의 평등이지만 공평,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능력에 맡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네 능력이 맡기는데 어때요? 능력이 맡기려고 했더니 능력이 낮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올려주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 비례적 평등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비례적 평등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사회적으로 보충을 잘 해주냐에 따라 복지국가의 수준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민주주의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비례는 내가 어떠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거기에 내 능력을 사용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보험료를 많이 냈어요. 그럼 보험료를 많이 냈으니까 연금보험 많이 내면 연금을 받아야 되겠죠. 연금을 많이.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의 보장 방식이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수리 원칙들 많이 냈으면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이 비례적 평등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례적 평등은 긍정적 차별, 적극적 차별,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정적 차별이라고 해서 보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평이라는 형평들의 가치에 조금 저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긍정적 차별, 부정적 적극적 차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차별을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우리 이제 이 수량적 평등에서는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줘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3명이 적게 받으니까 얘네들을 차별해가지고 요 부족분을 좀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 차별 또는 적극적 차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사회에 불이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의미들을 보는 것이 이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기회의 평등입니다. 자, 기회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회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회만. 그래서 결과는 얻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저소득층, 두 번째 농어촌 전형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대학을 입학할 때 들어간다라는 거야. 아니면 공무원 시험 볼 때 뭐 국가유공자의 자녀들 또는 뭐 국가유공자 전형, 저소득층 전형, 이런 전형, 농어촌 전형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기회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 이거는 무시해버려요. 뭐만 주는 거야? 기회만 준다라는 거죠. 기회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소득층으로 시험을 봤다 해서 모두 다 합격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이 기회평등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의미예요. 가장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기회평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빈곤대책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여성고용할당제, 저소득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이 기회평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효율이 있습니다. 자, 효율. 우리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건데요.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효율성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에 비해 산출이 얼마나 나왔냐는 거죠. 적게 투입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율이 있는데요.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입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효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목표로 하는 대상에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는가 볼 수 있겠죠. 즉 뭐요? 저소득층에게 모든 금액들이 포함돼 버려요. 자, 그런 것들을 대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효율이라고 했잖아요. 자, 대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1, 2, 3 중 1이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1에게 3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이 하나도 안 갖고 있고요. 2가 3개, 3이 3개를 갖고 있어요. 3개를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할당함으로써 3개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대상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대상효율성입니다. 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유효하게 투입되는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영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 1에게 이제 그 서비스를 주려고 했어요. 3개를 주려고 했더니 1, 2, 3이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몰라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1개를 써버렸어요. 조사해서 하나를 써서 이제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이 제일 힘드네. 그래서 1에게 2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내가 3개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밖에 못 주게 됐던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조사 비용을 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자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대상들에게 다 투입이 됐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비용들이 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 운영효율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효율성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조사합니다. 소득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가 보겠죠. 그래서 1, 2, 3, 4, 5가 있는데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줄 거냐라고 했더니 뭘 그렇게 주냐?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뭐 해야 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더니 1개를 썼어요. 그럼 4개밖에 없겠죠. 봤더니 1, 2, 3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줘버리니까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1, 2, 3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줬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줬으니까 뭐가 좋아요? 목표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목표효율성이 좋은데 어때요? 5개 줘야 되는데 4개밖에 못 줬죠. 왜요? 조사한다고 하나를 뺐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운영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목표효율성이 높고 운영효율성이 낮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효율성, 목표효율성은 높지만 운영효율성은 낮게 되는 것이 이 공공부조에 대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운영효율성이 무엇이냐, 목표효율성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파레토 효율성이 있습니다.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5개면 5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더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하겠죠.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파레토 효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최소한, 최대한 A와 B가 갖고 가는 데 있어서 5개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나눠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공평한 그 사이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정부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의 효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감소시키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A가 5개가 있는데 여기 A가 4개를 갖고 가요. 그럼 얘는 하나밖에 못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얘기해요. 야, 최소한 얘 2개는 주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개를 줘요. 2개를 주면은 A는 어떻게 돼요? 3개로 줄어들겠죠. 효용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아서 그냥 4개, 1개 이게 아니면 3개, 2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완전 시장 경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해버리면 한 사람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때요?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얼마나 정확하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레토 효율성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파레토 효율성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평등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A도 손해를 보지 않고 B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 선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이익이 올라가면 한 사람의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A와 B가 합의를 봐서 자기네들이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만들 수 있는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레토 효율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가 있습니다.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있는데요. 자, 적극적 자유. 자, 소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자,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나한테 줘요. 피해를 줄 때 그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소극적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그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피해를 봤을 때 아니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지하철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졸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막 옆에서 막 물건 파는 막 그런 소리에 깼어요. 그러면 아저씨 시끄러우니까 그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예요. 이게 소극적 자유고, 적극적 자유는 일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지하철에서 아예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물건이 아예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뭐 제재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적극적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이루어지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를 의지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예요. 다른 사람이 내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지마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극적 자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정도, 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지 개입,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이는데요. 소극적 자유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어요. 이 세금을 많이 내면 이것이 나한테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유를 침해받을 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적극적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요,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엇을 하고 이것을 뺏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소극적 자유는 이것을 싫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비용을 내가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싫다고 하는데, 적극적 자유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극적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이렇게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소극적 자유 뭐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소극적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극적 자유는 그 전에 피해가 생기기 이전에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요구하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극적 자유는 일이 터진 후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먼저 요구하는 자유가 적극적 자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적절성이 있습니다. 충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절성 어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충분하냐, 적절하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회적 충분성, 적절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사회적 적절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충분하고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욕구의 객관성을 또는 자산두산 등으로 객관적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객관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최저보장 수준이라든지 최저임금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연대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이제 사회적 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 사람들에서 구성원 간의 이타적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연대를 만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적 연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라든지 뭐 왜 그러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혼자니까 너무 비싸고 어려워요. 근데 같이 연대해서 비용도 나누고 함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이런 거다라는 정도의 맛배기를 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뭐 평등, 자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의 그런 이념들,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런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뭐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